오늘은 니체의 자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독일 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주로 영미 철학을 공부해 왔는데 제 책꽂이를 보니까 니체 책이 꽤 많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아마 언젠가는 읽을 것이다라고 하는 무의식이 작용해서 니체 철학을 좀 사모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저 독일어 책은 제가 77년에 샀더라고요, 저 책을. 제일 앞에 나오는 서문을 읽었더라고요, 사진을 찾아가면서. 그래서 그런 추억의 책이 돼서 제가 이 책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시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철학자입니다. 그 얘기는 니체 철학이 어렵지만은 대중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하는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저 책도 10가지 이상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니체의 대표작이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진우 교수가 번역한 책을 오늘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진우 교수가 번역한 저 책이 아마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일 거예요. 22년도인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니체 전문가들도 많고 한데 제가 이거를 해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주제넘는 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체에 대해서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두 권을 소개하면은 이진우 선생이 EBS 방송국에서 한 그 강의를 책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니체 인생 강의라고 하는 두껍지 않은 책인데 저 책도 니체의 철학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제목을 좀 상당히 흥미롭게 붙였죠. 저 책도 이진우 선생이 오래되지 않고 최근에 낸 책입니다.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니체의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는 게 좋겠죠. 그러나 좀 어려워서 니체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면은 저는 이진우 선생 책 두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전문가들이 많아서 백성영 선생이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을 옮겼어요. 그리고 자세한 각주가 달려 있고 또 백성영 선생이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저거는 자라투스트라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그래서 목차 그대로 맞추어서 썼는데 저 책도 읽으면 상당히 너무 두꺼워서 한 500~600페이지 될 거래요. 제가 도서관에 빌리는 좀 과외가 눌리더라고요. 하여튼 벽돌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쉽게 구해볼 수 있는 책들 주로 외국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만은 니체에 대한 소개서 몇 권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보 프렌첼이 쓴 니체, 저게 1997년에 나온 책인데 저 책도 비교적 니체의 그 철학을 쉽게 소개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자프란스키가 쓴 니체는 학계에서는 니체에 대한 가장 충실한 소개서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책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니체 전집이 21권으로 이진우, 백성년, 김정현 네 분이 아마 편집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니체 전문가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21권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13권으로 지금은 명예교수입니다만은 충북대학교 철학과의 정동희 교수님께서 13권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짜라투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저 책을 제가 이제 소개를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는 자라투스트라가 아니고 짜라투라. 6자보다는 이 4자로 하는 게 운율에 맞는다는 거예요. 박성현 선생이라고 우파 농객이죠. 상당히 재밌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 박성현 선생이 저 책을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상당히 독특해요. 이 자라투스트라는 시기 때문에 시적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고 해서 문장을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번역을 했는데 참고로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모든 철학책이 다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원전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임르라고 하는 니체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니체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이해할 수 있지만은 자라투스가 이렇게 말했다 하나만으로는 니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저 얘기는 순환론적인 얘기죠. 자라투스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니체를 이해해야 되고 또 니체 사상의 가장 중심적인 그 책이 자라투스라니까 니체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자라투스라는 말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에 대한 선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 선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물론 니체 다른 책도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니체에 대한 책도 읽어야 되죠. 그런데 니체에 대한 책만 이것도 우리 2차 자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만 읽어서는 또 니체의 진면목을 알 수 없어서 무조건 원전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학책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원전을 읽으려고 하면 사전 지식이 필요하고 또 사전 지식만 가지고는 불충분해서 또 원전을 읽어야 하고 그래서 한 사상가의 사상에 온전히 접근하는 건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뭐 이런 것을 저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자라투스트라 얘기하기 전에 니체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자라투스트라 얘기를 원전 얘기를 조금 더 하면서 제가 이해한 대로 그 풀이를 얘기하려고. 그런데 이제 니체 전문가 중에 또 한 사람이 서울대학의 박찬국 교수인데 니체 책을 지금까지 6권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가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출간 예정인데요. 아직 안 나왔어요. 이분은 뭐 하이데가 니체에서 독일 철학 전문가입니다만 이제 이분이 번역한 게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니체의 에세 호모라고 하는 책인데 니체의 일종의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박찬국 선생은 니체의 책을 읽기 전에 다른 책을 읽기 전에 이 사람을 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은 니체 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자기가 뒤에다가 상당히 긴 역자 해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우선 역자 해제를 먼저 읽고 이 책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니체의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목차를 보면은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이게 아마 거의 니체가 말년에 쓴 책일 거예요. 88년인가에 쓴 책인데 니체가 이제 어떤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어떤 가대망상에 걸린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천재라고 하는 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천재가 요 담벼락에 있는 거죠. 정상과 이상의 정신병의 담벼락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한쪽으로 쓰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니체가 1889년 1월 달인가에 완전히 정신병으로 쓰러져 가지고 1900년 죽을 때까지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 11년 반 이상을 말년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천재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또 니체를 부정적으로 하면 이건 완전히 정신병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니체를 정신병자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과대망상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을 보라고 하면 목차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목차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가? 2장이 이제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3장에서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가? 이렇게 가지고 자기가 쓴 그 책을 10권인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는 왜 하나의 운명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니체 정도면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이 사람의 영향력을 보면은. 그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인간은 좀 겸손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만방자한 얘기를 하는 게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서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머지않아 나는 이제까지 인류에게 제기된 적이 없었던 가장 어려운 요구와 함께 인류에게 다가가야 할 만한 것 같기에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두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인류의 어떤 위대한 문제가 나타나는데 자기가 그걸 이제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나의 과제는 위대하고 나의 동시대인들은 비소하다. 아니 비천하고 낮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죠.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심지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일반 사람들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자기 말에 귀를 안 기울인다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만이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 살고 있다. 자기를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는 이 짜라수라는 이렇게 말했다. 사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부는 누가 출판해 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자비로 40부만을 출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주변 사람들 이렇게 돌려보는데, 그래서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니체가 살아있을 때 니체 책이 전체로 틀어서 1000권이 안 팔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종 이상의 책을 냈는데. 그러니까 한 책이 100권도 안 팔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거의 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독백을 한 철학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래도 어떻게 얘기하는 이런 또 얘기를 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왜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나를 혼돈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자기를 대단하게 인류를 앞서가는 이런 사람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컨대 결국 우스꽝스러운 헛개비도 아니고 도덕의 괴물도 아니다. 오히려 나는 지금까지 유덕자로 존중받았던 종류의 인간과는 정반대되는 사람이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은 바로 그 점이야말로 내 긍지의 일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철학자 디오니소스의 제자이다. 나는 성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사티로스가 되고 싶다. 이 사티로스는 디오니소스의 시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아마도 이 책은 성공적으로 쓰인 것 같다. 이 책은 아마도 이러한 대립자를 명랑하고 공감 가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외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인류를 개선하겠다는 약속과 같은 건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하고 자기의 목적은 우상들을 전복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일찍부터 나의 일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사상과 도덕과 이런 것들이 우상이고 날조됐다는 겁니다. 참된 세계가 아닌데 그걸 사람들이 참된 세계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을 뒤집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흔히 얘기하기를 가치의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가치를 뒤집는다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서양 2000년의 철학을 거의 부정을 하고 새로운 철학에 자기가 시조가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책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현재는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아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짜라수스라를 해설하는 전문 교수직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인정을 못 받고 외롭게 살았지만은 이제 자기를 안아주는 시대가 오면은 이제 자기 사상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해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있죠. 100년 앞을 내다보고.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완전히 잊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가 중에는 고호하고 비슷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고호도 살아있을 때 고호 그림을 어머니는 닭장으로 썼다고 그러거든요. 닭장 문으로. 그리고 한 편 딱 한 개 팔렸다고 그래요. 고호 작품이. 그래서 그런 거를 미뤄보면은,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후세에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니체의 일생을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니체는 물론 이제 자기의 책하고 자기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대부분 니체 전문가들은 니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니체 삶을 따라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대단히 존중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제가 저기 가봤어요. 레켄에 가봤습니다. 한 10년 전에. 그 아버지가 시무했던 교회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니체하고 니체 가족들의 무덤입니다. 그 교회 터가. 그리고 이제 니체가 5살 때에 그 옆에 동네로 이사를 합니다. 니체 아버지가 죽어서 목사관에서 어떻게 보면 나와야 되는. 아버지가 5살에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사망을 하고 여동생이 2년 뒤에 태어난 여동생이 있는데 엘리자베스는 뒤에도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20살에 보온대학에 입학을 하고
21살에 문헌학자 리츠를 따라서 라이프치 대학으로 옮깁니다. 라이프치 대학은 라이프치히에 있죠. 그리고 저것이 동독 땅이었어요. 그리고 르케인이 라이프치히에서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 니체가 그 살았던 동네하고 니체 문서고가 있던 데가 그야말로 45년도부터 90년도까지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독하고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니체 문서고가 열리게 됩니다. 공산권 이 냉전 시대의 니체가 동독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니체가 왜 기독교에서 그렇게 적대적인지는 우리 동양 사람들이 이해하기 대단히 힘듭니다. 왜 기독교의 신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게 돼요. 우리는 그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러나 이제 서양 문화에서는 기독교가 그렇게 영향을 많이 있었고 또 니체 자신도 20대까지는 기독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또 어머니 쪽의 외할아버지입니까? 외할아버지도 목사였어요. 루터교의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절대적인 영향권 안에서 자랐고 그리고 이제 보원대학에 들어가서도 처음에 신학을 공부해요. 엄마의 요청을 따라서. 그러다가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전공을 문헌학자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살 때 리처 교수의 추천으로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빠르죠? 물론 저 당시에 그 스위스 바젤 대학의 교수 중에는 뭐 25살짜리가 니체 말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지 간에 박사학위가 없는 상태에서 교수가 됩니다. 69년도에서 이제 쓰러지는 게 89년도죠. 저기에 집중적으로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79년에는 35살인데 병으로 시달려요. 병으로 시달리다가 이제 결국 교수직을 사임을 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대단히 약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군대에도 2차례 가는데 처음에 가서는 말에 떨어져가지고 부상을 입고 두 번째 군대 가지고 디프테리아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몸이 쇠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45세 때 철학적 활동이 끝난다. 이게 89년이에요. 그리고 50세부터 말도 못하게 된다. 그리고 1900년 8월 25일에 결국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체 일생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하고 개인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삶을 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제 불행한 그 삶을 정신적으로 극복하려고 한 게 니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니체 철학에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네 시련을 걷고 일어서라.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니체 기념물이 나움베르크에 있습니다. 저것도 지금 공개되고 있어요. 가면은 뭐 기념문도 팔고 엽서도 팔고 그럽니다. 나움베르크라고 하는 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니체의 가족이 옮겨가서 니체가 어릴 때 살던 곳입니다. 저것도 류켄에서 가까운 도시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문서고가 있고 공원 같은 데 니체의 상을 만들어 놨죠. 니체 저서는 이거는 뭐 12권 정도 되는 건데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 저서가 1872년에 나오고 이제 니체대 바그너가 1889년에 나옵니다. 비극의 탄생은 대단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것도 대단히 이제 뭐 철학할 때 이제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중심 개념은 뭐 이건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쭉 가장 중요한 게 신의 죽음. 이제 니체 하면은 신의 죽음이 끝난 한 말처럼 이제 나오고 가치전도 영혼회귀, 권력의 의지, 초인, 최종인, 너 자신이 되어라. 너 자신이 되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상당히 유행하는 그런 말인 것 같고, 아모로파티,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 뭐 이런 것이 니체 철학의 중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철학사의 의미를 갖도록 하는 거죠. 그런 니체는 뭐 상당히 여러 개념을 만들어서 그만큼 이제 비중 있는 철학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철학책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니체 사상을 대단히 간단하게 요약한 거예요. 그게 제가 가져왔는데, 결국은 신이 죽었다 해서 가치가 전도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책입니다. 보수적인 것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보수주의의 정의가 많습니다만은 보수주의 정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은 앞서간 사람들에게 신세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보다 먼저 산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게 있죠. 인류 역사가 뭐 우리가 아는 인류 역사 2500년이면은 그 25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인간들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집적된 지식이나 가치가 결국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기대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로 살면은 다 처음 사람처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니체는 그게 아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가치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서구의 기독교. 서구의 기독은 그렇죠. 기독교 예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AD, BC로. 서양 역사에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기독교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또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부흥을 하잖아. 20세기, 21세기가 오면서. 그건 또 미스터리죠. 그래서 종교가 끝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니체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에 뭐 기독교가 피크에 올랐을 때는 1000만 정도가 기독교 신자가 되고 뭐 150만까지 모으는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부흥을 했습니다. 요즘은 좀 잦아듭니다만은. 그래서 여전히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그래도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실제로 신이 죽으면 그건 신이 아니죠. 신의 기본적인 본성 중에 하나가 이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니체의 말이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할 때 니체를 얘기할 때에 망치를 들고 철학하는 사람이다. 깨고 나서 건설을 해야 되겠죠. 다음 개념을 모두 파괴하려고 했다. 기존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개념, 기존의 신에 대한 개념, 그리고 기존의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개념을 다 깨고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니체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보라 저자 서문에 보면 저런 얘기가 나와요. 우상을 우상이라고 하는 건 다 가짜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의 윤리 교과서에 보면 이제 베이컨의 우상론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은 깨어져야 할 것이에요. 우상은 우리가 진리를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편견인데 우리말로 하면 또 편견이 없으면 세상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참된 세계와 가상 세계 아니면 거짓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제 이런 건데 이제 니체의 주장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참된 세계를 믿어온 것이 실제로는 다 가짜 세계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밝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주로 이제 서양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니체가 했던 서양의 정신적 토대, 이원론적인 세계관, 서양의 플라톤의 우리가 그 이데아계하고 현실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오면 저게 이 세계와 저생이 되겠죠. 이 땅 세계가 죽어서 가는 세계.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칸트도 저런 이원론 세계관이고, 또 절대주의 및 중심주의, 실체론. 이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면 복잡합니다만은 서양 철학의 어떻게 보면 기본 전제였어요. 뒤집었다, 니체가. 그래서, 이런 논, 초월 세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거예요. 플라톤도 이상 세계가, 이데아 세계가, 현실 세계는 그 두 개 구분해 볼 게 아니고 이 세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도 계속 저 세계를 얘기해요. 저 세계. 죽어서 가는 세계. 이 세계는 중요한 게 아니다.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중요하니까 사이비 종교들 보면 다, 네 재산 다 팔아고 일로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거다. 그럼 니체는 그렇게 보면 이 대지에 충실하라고 그래요. 대지에 충실. 네가 지금 사는 게 이게 진짜 삶이고 이 순간의 삶이 중요한 거지. 죽어서 뒤에 가는 세계 이런 거 안 중요하다. 그 다원론적인 세계. 기독교는 이론론이에요. 신이 하나고 절대의 진리가 하나인데 다원론은 여러 개가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 사상은 다원론입니다. 그리고 관계론. 지금 모든 것이 이렇게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세상이 관계론입니다. 이원론의 세계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만은 플라톤의 이데아계와 현상계, 기독교의 이분적 세계관, 현세계와 사후세계, 칸트의 현상계와 물 자체. 이거 보면 서양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들이 주장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를 한마디로 긍정의 철학이다. 철학은 뭐 고상하게 뭐 그다음 형이상하게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교육적 기획이다. 철학에 저런 본래적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철학의 역할이 저기 있다고 보는데 철학이 이제 강단 철학이 되면서부터 저기에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철학의 소명은 인간을 잘 살게 한다는 거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철학은 결국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봉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철학은 인간의 삶하고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양 철학의 그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철학이 전문화되면서부터 뭐 누구도 이해하는 못하는 그런 철학으로 갔다가 이제 니체가 비로소 이제 철학의 본래 정신을 회복해야 할까? 뭐 그런 의미로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문제를 떠나서 철학이 존재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건강한 인간의 모습을 위버맨시. 위버맨시는 독일어로 보면 위버가 위다 이런 뜻이고 맨시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오버맨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슈퍼맨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슈퍼맨은 조금 우리가 선입견이 있죠. 영화도 나오고 해서. 그래서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 위버맨시다. 니체는 인간을 둘로 나누어요. 저것도 이원론이죠, 사실은. 이 땅, 저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유정신을 가진 창조자가 위버맨시고 저게 고귀한 귀족이다. 그래서 니체는 귀족과 노예를 구분을 해서 니체를 귀족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같은 부정하죠. 그러니까 고귀한 사람들이 인류 문명을 창조했는데 이 근대 니체가 살던 당시에 모든 사람이 똑같다 평등하다 이렇게 되니까 다 천박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같아졌다. 그래서 고대의 귀족의 문화를 되살려야 된다. 이게 문명의 원동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되는 인간 말종. 저걸 이제 라스트맨을 저렇게 번역했는데 레지트맨시인데 최종 인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철학의 스탠다드한 번역입니다. 우리나라도 인간 말종이라고 번역하면 지금 말종이란 말은 좀 천박한 말이고 잡것, 니체가 그렇게 써요. 잡것, 천민, 노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저렇다는 거예요. 천민이고 잡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위버맨시가 되려고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강성을 회복해야 된다. 건강한 인간이 위버맨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위버맨시로 가까이 갈수록 명랑성이 있고 용기가 있고 갈등 및 싸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냉철하고 차갑다. 그리고 병리적 심리 현상은 허무적 우울, 비겁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평균적이고 저런 천민들은 무리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떼를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동물들도 보면은 약한 놈은 떼로 살고 강한 놈은 홀로 살죠. 그래서 유약함. 또 그런데 도덕은 뭐예요? 유약하고 따뜻하고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라. 이게 노예도덕이라고 니체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도덕이 노예도덕이고 우리가 되게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다 노예도덕이라는 거예요. 고귀한 귀족의 도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을 뒤집어 본 거죠. 그래서 니체의 영향은 니체 자신을 사후의 인간이다. 죽은 뒤에야 자기가 인정받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뭐 자기가 인정 못 받는 것에 대한 정당화를 저렇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모래의 인간에 대해 나의 날이 온다. 모래가 되어야. 그러니까 지금 내일도 아니고 모래라니까 모래가 되어야 나의 날이 온다. 그래서 니체가 정신 착란에 빠진 후 그의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니체가 살아있을 때 이제 덴마크의 어느 철학 교수가 니체 강의를 개설을 해요. 철학을 영역을 넘어서 엄청나게 뭐 문화, 예술, 뭐 역사, 정치, 철학 모든 데로 니체 사상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건축 뭐 따라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의 대중서가 되다시피 하는데 저건 뭐 사실 어려운 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뭐 저 책을 한번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번역만 해도 10몇 가지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서와 대중서가 동시에 많이 출간된 이 책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들어가서 조금 전에 쳐봤더니 뭐 니체를 치면 3,000대 종이 떠요. 그 정도로 니체의 자료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중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철학자로
제 생각은 니체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쇼펜하고도 요즘 많이 팔린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생철학, 실존철학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걸쳐 있는 거죠. 니체를 뭐 니체가 철학자냐 그러면 꼭 그렇게만도 아니다. 니체는 뭐 이건 철학의 기본적인 특성이 논증적인데 니체는 그런 게 아니거든. 아포리즘이 많고 뭐 해서 거의 문학서에 가깝고 시에 가깝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음악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음악이다. 자기 책이 음악이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음악은 듣는 거 아니고 읽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니체는 상당히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글 자체도 보게 되면 뭐 전통적인 철학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짜로서 이렇게 말했다의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883년에서 85년 사이에 1부, 2부, 3부, 4부가 독립적으로 출판돼요. 그리고 뒤에 한 권으로 묶어지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1, 2, 3부가 한 권으로 묶여져요. 그러다가 뒤엔 4부가 묶여서 이제 오늘 우리 읽는 거는 1, 2, 4부가 묶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계획은 1부, 2부, 3부를 쓰는 거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무슨 마음이 변해가지고 4부를 쓰고 5부, 6부도 쓰려고 그랬는데 못 썼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3부하고 4부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것이 니체의 대표작이 되고 건강상의 이유로 1879년 이제 교수에게 물러났다고 그러잖아요. 알버트 산중과 지중해 연안을 오가면서 투병 생활 중에 안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1880년대 초에 자기 어디 여행을 하다가 무슨 피라미드처럼 바위를 보고 이게 떠올랐다고 얘기를 해요. 니체 이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짜라투스트라에 대한 영감이 떠올랐다. 뭐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렇게 말했다는 여러 가지 이해거리가 많은 책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10개로 구성된 긴 머리말이 나오고 크게 4부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4개의 부로 구성되어 각 부는 22개로 된 게 2개가 있는 거 그렇고 어떤 16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보는 게 목차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뭐 어떤 책들은 번호를 딱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니체 원문을 보면 번호는 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제목이 붙어 있는 게 대부분이고 제목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비철학적이고 논리적 전개가 없다. 그래서 철학책으로 보고 문학책으로 보는 것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는 이제 부제로 붙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를 위한 책도 아닌 책이다라고 이제 니체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을 보라 해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나는 나의 저서 중에서 짜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는 독보적이다. 나는 이 책으로 인류에게 지금까지 주어진 책 중에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 수천 년간을 퍼져나갈 목소리를 지닌 이 책은 존재하는 최고의 책일 뿐 아니라 본래 고산지대의 공기를 담은 책이다. 알프스하고 스위스에서 이제 책을 구상을 했으니까 스위스는 고산지대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전체 문제가 그의 발 아래 아늑하게 멀리 놓여 있다. 이 책은 또한 가장 심오한 책이다. 가장 깊은 진리를 풍요로부터 태어난 책이며 두레박을 내리기만 하면 금과 선의가 가득 차서 올라오고 고갈되는 셈은 요즘은 두레박이나 수도꼭지를 틀리기만 하면은 금과 은과 선의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책을 저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하자면 수천 년 이래 최초의 책이며 미래의 성서이며 그래 제5의 성서라고 그래요. 우리 복음서가 4개 아니에요? 그래 제5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아니에요? 인류의 운명을 담고 있는 인간적 창조성이 최대로 폭발한 책이다. 지금 다 자기가 한 말이에요. 미래의 성서다. 단테와 괴테, 셰익스피어도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자기는 이 책을 통해서. 가대망상인데 오늘날 보면은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일부 안성의 직정의 상황이 1883년의 상황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였다. 루 살로메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이거 유명한 얘기죠. 루 살로메라고 알죠. 러시아 여자인데. 저거 뭐 이 얘기가 또 길어서 그냥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절친 레와의 오해. 루 살로메는 니체 친구인 레와와 베를린에서 동거를 하게 됩니다. 두 번 청혼하는 두 번 다 거절당했어요. 니체는 살로메한테. 여동생 엘리자베스 및 어머니와의 불화.
이것도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존경의 표현하면서도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불화를 일으키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1888년에 이제 이 책, 이 사람을 보라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가장 철저하게 대립하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스러운 본능을 찾아보게 되면 언제나 나는 내 어머니와 여동생을 발견한다. 이런 천민들과 내가 친족이라고 믿는 것은 나의 신성함에 대한 하나의 불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많이 보살펴 주거든요. 그리고 니체가 쓰러진 뒤에 어머니가 보살피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누이 동생이 보살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우리 가족에게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천민들과 내가 친족이라는 것이 나의 신성함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악담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둘이 생각나면은 그냥 가장 이렇게 짜증스럽던 뭐 니체가. 그래서 이렇게 정직한 표현을 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리고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내 생애의 최악의 겨울을 보냈다. 이 82년의 겨울입니다. 이게 조울증이죠. 이게 친구에게다 보낸 편지예요. 1883년 여름에는 안전히 천명한 날들의 연속에 힘입어서 일부를 안성했다. 하는데 일부를 열흘 만에 썼다라고 자기가 밝혀요. 2부독으로 열흘 만에 쓰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생각을 했다고 해서 쏟아나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각부를 안성하는 10일 정도밖에 안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니체가 제시한 미래인간상. 니체의 어떤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연약함, 뭐 이런 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긴 게 아닌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기 극복의 고통과 기쁨을 누리는 인간. 그리고 우리는 지금 비극이죠. 잘 먹고 잘 살아서 이랬다면 스토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비극은 불행으로 끝나는 겁니다. 비극의 특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이러면 스토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환경에 태어나서 그걸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극복이 있어야 되는 게 스토리가 됩니다. 삼성의 이병철보다는 정주영이가 더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스토리를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저런 사람들이 드물죠. 그래서 금수저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얘기 사라져가는. 그러니까 스토리를 가진 인간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국의 그 부통령 후보로 파트너, 이제 그 사람 스스로 있는 사람이죠. 유명한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왔죠. 좀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정치적 30몇 살이죠. 미국은 아직 성공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자기 어머니는 뭐 거의 중독자였어요. 지금은 거기서 벗어났다고 그럽니다. 저런 자기 극복의 고통을 누리는, 그걸 이제 극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인간이다. 자유정신과 육체의 통일체로서의 인간, 신의 죽음을 인정하는 인간, 삶에 대해 이대한 긍정하는 인간. 그래서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기도 하고, 또 뭐 기독교에도 저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것 빼고는. 예수도 그렇잖아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부활을 하고, 자유정신도 뭐 기독교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제가 목차를 좀 소개를 했는데, 책 한번 보시면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짜르스의 머릿말이 있고 짜르스의 가르침이 있고, 저기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요. 1부는 번호가 쭉 매겨져 있는데 1부하고 1번에도 22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목 이름들입니다. 세 단계 변화에 대하여. 세 단계가 낙타, 사자, 아이죠. 저건 대단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덕의 강자에 대하여, 저편 또 다른 세계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저거는 기독교 신자를 얘기하는 거지.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에 대하여. 저것도 기독교적인 거예요. 베푸는 덕에 대하여. 이름 22개가 나와요. 그리고 제2부는 거부를 갖고 있는 아이. 저건 또 대하여가 아니죠. 행복한 섬에서 연민의 정이 깊은 자에 대하여, 사제에 대하여, 잡것에 대하여. 우리말로는 천박하게 번역한 거죠. 잡것에 대하여. 춤에 붙인 노래, 예언자, 더없이 고요한 시간. 3부는 방랑자, 환경과 수수께끼에 대하여. 감남산에서, 감남산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성경을 연상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배신자, 지금 가론 유다를 생각하는 거죠. 귀향. 흔히 말하는
악셋에 대하여 7개의 복음. 이것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와 아멘의 노래. 사부가 꿀복납. 구조를 청하는 절박한 애찜. 앙들과의 대하. 거머리. 최후의 만찬도 성경적인 거죠. 각성. 나귀의 축제. 저것도 성경적인 거예요. 조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조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부까지 나와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뭐 숲속의 성자, 줄타는 광대,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이 나와요. 시체를 매장하는 자, 어린아이, 제 발로 거지가 된 자, 뭐 재밌는 말들이죠. 등장하는 생물도 많습니다. 독수리, 뱀, 낙타, 용, 악어, 공작, 올빼미, 방울뱀도 나오고, 사과, 무화과나무, 야자나무, 뭐 이렇게 쭉 나오고, 내용은 요거는 조금 네 말씀 이제 따라서 업문이 나옵니다만 10년간 산중에서 명상을 마친 짜라수. 이거는 예수를 연상하게 하죠. 예수가 30살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돌을 닦잖아요. 실험도. 그런데 자기는 10년간. 또 부처도 연상하게 돼요.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29살인가에 이제 출가를 하셔가지고 6년 동안 수련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성인들은 그런 수련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가 터득한 새로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 세계로 내려온다. 운터강, 하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튼, 내려오고, 몰락이라고, 운터강은 독일어로 운터강인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몰락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짜라스의 여정에 따라서 장면이 계속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설거식의 선포도 하고, 또 독백도 하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형식에 나와요. 특성은 지혜서나 성찰록, 인생론 같게 보이기도 하는데 기존의 지혜서나 성찰록하고는 다르다. 아주 특별한 책이다. 니체를 현대에서는 자기계발서로 또 이렇게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또 그런 식으로 편집된 책도 뭐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책이고 성경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이 많다. 그러니까 니체는 성경을 깨고 있는지 모르죠. 그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또 신학도 공부하려고 했고 성경과 대비되는 거, 또 많은 비유도 나오고 제자도 나오고 예수의 언행을 빗대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성경과 대비되는 걸 그대로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으로. 헬들은 유명한 시인이죠. 독일 시인인데 히펠리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 물론 이제 헬들은 유명한 시인인데 니체 당시에는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시인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헬드는 대로 유명한 시인이고,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대부분의 그 이렇게 한 절절 끝날 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짜라투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성경에도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불경도 보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여시 아문 뭐 이렇게 나옵니까? 뭐 공자님이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말했다가 나오죠. 그러나 이제 이거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작가들이 흔히 썼던 형식이래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제 짜라서 이렇게 말했다에 그 대목이 계속 반복적으로 거의 나옵니다. 그리고 주요 개념들이 뭐 우주의 운행에 올린 영원회귀, 영구회귀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영급회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초인, 힘의 의지, 신의 죽음 이런 게 주요한 이제 중심 개념입니다. 일부 여기서부터는 이제 짜라서의 사상을 원전을 조금 얘기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 시작 부분이에요. 짜라투스라는 30이 되자 고향의 호숫가를 떠나 산으로 들어갔다.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저게 도사들이 하는 짓이죠. 여기서 그는 자신의 정신과 고독을 즐기며 10년 동안 실정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동이 트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양 앞으로 걸어나가 태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 짜라투스라는 조로아스터죠. 페르시아의 그 조로아스터교를 만든 사람이 짜라투스라는데 이제 영어식의 이제 발음이 조로아스터라고 그래요. 그럼 니체는 그걸 따라간 거죠. 물론 이제 짜라투스에 대한 설명도 많습니다. 그럼 어떠냐 이제 짜라투스라는 그 짜라투스라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짜라투스라의 그 조로스터의 종교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종교입니다. 이 기독교적인 거죠.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태양이 되게 중요한 그거로 나와요. 태양은 원래 그렇죠. 요즘 뭐 저게 에너지 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신성시하는 거죠. 태양은 이렇게 거대 이대한 별이요.
비추어질 존재가 없다면 그대의 행복이라는 게 무엇이겠는가? 태양 네가 빛을 비추더라도 그 빛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지 네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야. 10년 동안 그대는 여기 나의 동굴로 떠올랐다. 동굴로 표현을 했어요. 저거는 이제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를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독수리와 나의 뱀이 없었다면 그대는 자신의 빛과 그 빛의 길이 실정이 났을 것이다. 이거 독수리하고 뱀은, 독수리는 용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뱀은 지혜고, 성경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는 거죠, 독수리. 뱀은 대단히 영민해서 성경에도 창세기에 나오는데, 뱀을 뭐 그렇게 자기 상징동물로 삼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악마, 뭐 이런 식의 상징이 됩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아침마다 그대를 기다렸고, 그대의 차고 넘치는 빛을 받아들였으며, 그 대가로 그대를 축복했다. 자기가 축복했다는 거예요, 태양을. 이게 시작이에요. 보라, 나는 너무 많은 꿀을 모은 벌처럼 나의 지혜의 실정이 났다. 벌이 꿀을 모으면은 그 꿀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만. 이제 그 지혜를 얻으려고 나를 향해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저도 표현이 상당히 수동태로 되어 있죠. 내가 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지혜를 사람들이 이제 자기한테 얻어야 되는 거야. 나는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싶다. 인간들 가운데 현명한 자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어리석음을 기뻐하고 가난한 자들이 새삼스레 그들의 넉넉함을 기뻐할 때까지. 이거는 성경의 팔복을 영상케 하는 거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기에 나는 저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 제일 마지막 그 1번의 끝이 이렇게 짜라서의 몰락이 시작돼요. 몰락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감과 올라감. 그러니까 몰락해야지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운터강을 몰락으로 표현을 했는데, 몰락은 다시 태어남의 씨앗이 되는 거죠. 뭐가 몰락해야 새로운 문명이 나오잖아요. 방해야지 또 새로 나오고. 계속 이제 그 짜라스의 본문입니다. 짜라스라는 산을 홀로 내려갔다.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나 숲속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한 노인이 앞에 나타났다. 노인을 이제 성자라고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노인은 짜라스를 이렇게 말했다. 그때 그대는 그대의 죄를 지고 산으로 들어갔지. 그런데 오늘은 그대의 불덩이를 지고 골짜기로 가려 하는가? 그대는 방화범에게 내려지는 처벌을 무섭지도 않은 거에서 이제 사람이 변한 거라는 거죠. 죄라고 하는 거는 아무 힘도 없고 타고남은 죄 아니에요? 그러다 오늘은 불덩이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로 내려가면 너 방화범이 될 텐데 처벌받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짜르스라는 변해서 아이가 되어서 짜르스라는 각성한 자가, 이게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노인의 입을 빌려서 짜르스를 지 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산을 사랑하네. 인간을 사랑하지 않아. 이건 성인의 얘기죠. 저 노인의 얘기요. 인간은 너무 불완전한 존재야. 인간에 대한 사랑은 나를 죽이고 말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신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짜르스는 신을 사랑한다. 혼자 있게 돼서 짜르스라는 마음속으로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저 늙은 성자는 숲속에 살아서 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신이 죽었다는 말이 처음 나와요, 여기에. 물론 그 당시면 널리 퍼져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라고 하니까 자기도 그냥 소식으로 들은 거예요. 자기가 신이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말을 독백으로 이제 니체가 하게 됩니다. 이게 머릿말 2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머릿말 3은 숲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로 갔을 때 짜르스는 시장이 하나의 상징이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을 좀 천하게 보는 거예요. 시장에도 진리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 필요를 충족시키게 사람들이 몰리는 데죠. 군정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 시골 같기도 해요. 시골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은 광대들이 나타나죠.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줄타기 광대 공연이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짜라투스라는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대에게 초인을 가르치려 한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그대들은 인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지금까지 모든 존재는 자기를 넘어서 무엇인가를 창조해왔다. 그런데 그대들은 거대한 밀물이 썰물이 되기를 원하며 자신을 극복하기보다는 짐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가 줄타기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 니체가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짜라투스라가 지금 누가 듣겠어요?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죠.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간청한다. 대지에 충실하라. 이것도 유명한 말입니다. 대지에 충실, 땅에 충실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의 희망을 말하는 자들을 믿지 마라. 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알든 모르든 독을 타는 자들이다. 그들은 삶을 경멸하는 자들이며 쇠약해진 자들이며 스스로에 중독된 자들이다. 대지는 이들에게 지쳤다. 그러니 그들이 떠나도록 내버려 두어라. 일찍이 신에 대한 모독이 세상의 최대 모독이었다. 그러나 신은 죽었고 신을 모독하는 자들도 함께 죽었다. 이제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대지를 모독하는 일이고 불가사의한 존재의 내장을 대지의 의미보다 더 높이 존중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 아닌 설교를 해요. 일찍이 영혼을 몸으로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그것이 최고의 경멸이었다. 영혼은 몸이 말하고 추에서 굶주리기를 바랐다. 그래서 이제 몸과 영혼의 관계에 대해서 기독교적 생각이죠. 기독교들은 영혼만 중요하고 몸은 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죠. 금욕주의는 모든 종교에 다 들어있는 요소예요. 불교에도 있고 고행을 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리킨다. 초인은 바다이며 그대들의 커다란 경멸은 그 바다 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 이 경멸이라는 말도 자주 나와요. 이것도 뒤에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에 이런 얘기 쭉 나옵니다. 다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이성이 뭐냐, 덕이 뭐냐, 정의, 이게 다 쓸데적인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리킨다. 그대가 이러한 번개뿌리며 광기다. 그러자 모두 짜라스를 비웃었다는 거예요. 광대가 하는 줄타기를 소개하는 말인가? 뭐 이래요. 그래서 너 빨리 집어치고 줄타기나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다. 10년에 걸쳐진 밧줄이다. 초인과 짐승 사이에 놓인 밧줄이 인간이다. 아니면 저걸 줄을 타고 넘어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뒤로 가면은 동물이 되고 앞으로 나가면 초인이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한다. 저걸 열몇 번이 얘기해요. 저거는 성경을 본딴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려가는 자로서가 아니면 달리 살 줄을 모르는 사람을. 그것은 건너가는 자, 비커밍이죠. 그러니까 변화 과정에 있으면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자기는 사랑하는데 열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들은 저기에 서서 그저 웃기만 하는구나. 이들은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의 입은 그들의 귀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저주하는 겁니다. 나는 이들에게 가장 경멸스러운 자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뭐다? 마지막 인간이다. 그래서 마지막 인간을 얘기합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자신의 내면에 혼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 종족은 벼룩과 같아서 건절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 인간이에요. 마지막 인간은 가장 오래 산다. 초긴하고 대비되는 인간으로 마지막 인간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고 때로 몰려다니고 평등하다고 믿고 가축 때처럼 무리를 이루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간을 되게 이제 경멸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말 6에 나오는 얘기가 악마도 지옥도 없다. 이 기독교 부정하는 거죠. 그대의 영혼은 그대의 몸보다 더 빨리 죽을 것이다. 이 전통적으로 몸이 죽고 영혼이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영혼은 계속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뭐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해도 아무도 귀를 안 기울여줍니다. 군중들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군중이 아니라 길동무를 찾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자들을 보라. 그들은 누구를 가장 미워하는가? 그들이 존중하는 가치의 습판을 부수는 자, 파괴자, 범죄를 가장 미워한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습판을 부수는 자예요. 그래 자기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습판을 부수는 자는 하는 건 아까 모세 얘기가 나왔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게 습판 아니에요. 거기에 인간이 지켜야 10가지 계명이 쓰여져 있는데 그거를 부수겠다는 거예요. 니체는. 그거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하는 자가 되고 새로운 가치를 습판에 써놓는 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또 하느님에게 자기를 비유하는 거죠. 모세는 지가 습판을 쓴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느님이 쓴 습판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뭐야?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습판에 쓰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로 설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얘기하다 끝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라 한 마리의 독수리가 크게 원을 그리며 공중을 날고 있고 한 마리의 뱀이 독수리의 머리에게 매달려 있다. 그래 결국은 독수리가 뱀을 잡은 거죠. 뱀이 독수리의 목을 휘감고 있었기 때문에 뱀은 먹이가 아니라 친구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제 뱀하고 독수리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자라투스트라의 몰락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머릿말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머릿말에 니체의 주요한 사상이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세기 중반 유럽의 사회 변화를 얘기하는 19세기 중반이면 자본주의가 막 성숙하는 단계예요. 자본주의가 이렇게 전파되면서 도시가 생성되고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나와서 공장으로 가서 일하고 그래서 문명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거죠. 당연히 가치관도 바뀌고 우리나라로 보면 이게 60년대 70년대가 아닌가 싶어요.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다 와서 공돌이 공순이가 되고 낭만주의의 관념론이 붕괴가 되고 그러니까 무너졌지만은 새로운 것이 서지 않는 세상. 디르케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1858년에 태어나 1917년에 죽었습니다. 프랑스 사회학자예요. 분업론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체보다는 14살 적은 사람이니까 거의 비싼 시대를 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노미 이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론을 냈었는데 아노미는 무규범 상태입니다. 전통적인 가치가 다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아노미 상태에서 디르케임이 자살론에서도 아노미적 자살을 얘기하잖아요. 그냥 인생의 목표를 잃어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걸 니힐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절대적 가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상태. 삶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삶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뭐 왜 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목적이 옛날엔 외부로부터 다 주어진 거죠. 남자는 뭐야? 입신 출세하는, 입신 양명하는 거. 여자는 뭐야? 가서 현모 양처되는 거. 이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 거야. 없어져 버리고 나면서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가치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 그리고 이제 저때 이제 민주주의가 막 전파되고 자유주의가 전파되면서부터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이렇게 되니까 잘난 놈도 못난 놈도 없다. 그걸 이제 니체는 최후의 인간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최후의 인간이 초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니체는. 그 당시 전반적인 사회 사조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내린 거죠. 고귀한 삶이 가능하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귀족의 문화를 되살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이건 저는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봐야 할 여지가 많은 개념인 것 같은데 니체는 초인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자아를 실현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초인은 기존의 도덕과 가치를 재정립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다. 자기를 극복한다, 넘어선다, 내려온다, 올라간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 고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건너가지고 한 다리 건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다리가 나와. 죽을 때까지 극복만 하는 거야. 고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인생을 사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요즘으로 보게 되면 기업인들 중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끊임없이 뭘 하잖아요. 예술가들에게도 있고 70, 80이 돼도 뭘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하고 이제 인생을 즐기겠다 이런 게 없어요. 대지에 충실하라. 천국을 믿지 말라. 더러워지지 않으면서 더러운 강물을 받아들이는 바다처럼 되라. 그렇죠. 바다가 그렇죠. 인간은 짐승과 초인사에 놓인 밧줄이다. 잘 건너가게 해주는 밧줄. 그러면서 건너가는 또 사람 자체가 인간이기도 하고. 초인을 이런 정의를 넣는데 이제 초인에 대한 해석도 다양해요. 다인의 진화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진화론도 여기서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동물에서 인간이 되고. 트랜스 휴먼은 요즘 로봇 얘기예요. 휴먼 이넨서먼트라고 해서 애들 가지고 노는 로봇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인간의 능력을 계속 이 약물을 통해서도 강화하기도 하고 또 도구를 통해서 강화하기도 한다. 트랜스 휴먼. 그래서 트랜스 휴머니즘도 앞으로 가능할 거다. 어떤 영화 같은 보면은 왜 트릭서. 거기다 머리다가 해서 칩을 다 꽂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지금 그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기억 용량이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그걸로 정보가 막 다 내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트랜스휴머니즘인데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지금 가치 중립성인데 자유주의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중립성이라고 하는 말은 정부가 특정 가치를 개인에게 강조해서 안 된다는 게 이게 자유주의 사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차원에서는 윤리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기본적인 특성은 내가 어떤 인생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초인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데 또 그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 같기도. 이거는 이데올로기적 개념인데. 그래서 저런 거로 초인 개념을 해석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 아까 말종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마지막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더 발전될 게 없다는 거야. 내가 앞으로도 나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최종적인 단계에 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더 이상 자신을 넘어 고양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인간상을 최우적이고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또 이게 뭐 보편타당한 인간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 동종이고 이건 인간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평등하고 같은 말이에요. 상호성이 있고 나하고 같으니까 상호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다. 그리고 가치가 정해져 있으면 예측 가능한 거죠. 그리고 보편타당한 행동 지침이 필요한 사람.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윤리 도덕을 모르는 놈들 이렇게 하는 게 다 공동의 윤리 도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니체에 보면은 그거는 소인배라는 거예요. 스스로 넘어설 수 없는 존재다. 이런 마지막 인간이 19세기의 사람들이다. 동시대인들. 아까 그랬잖아요. 비수한 사람이다. 자기는 탁월한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후쿠야마가 한 해석입니다. 용기나 상상력, 이상주의 이런 거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계산이나 하고 쪼잔하게 소비 욕망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미국 사회를 보고 한 얘기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 패기 넘치는 노력을 망각하고 걱정 없이 자신의 일에만 열중하는 최후의 인간. 결국 소비사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최종 인간이고 해겔 말을 빌리면은 우월 욕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잘난 사람이 되고 싶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인간이 되고 싶다. 이게 인정의 욕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욕구들을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보통 소비자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후쿠야마는 일제 최후의 인간을 현대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런 사회는 발전이 없겠죠. 우리나라 요즘 이제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면은 머리 좋은 놈들이 전부 뭐야 의과대학 가고 법대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애들이 벤처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공대를 가가지고. 그런데 그건 뭐 또 문화의 사조가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걸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기업가 정신이 없다. 모든 영역에서. 근데 기업가는 물론 비즈니스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모험을 즐기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개척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면은 미국의 개척 정신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하다. 세 가지 변신, 이것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1번에 나오는 거죠. 나는 그대들에게 정신의 세 가지 변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정신이 어떻게 낙타가 되고 낙타가 사자가 되고 사자가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지를. 정신에게는 무거운 짐이 많다. 강력한 정신, 인내심, 많은 정신 내면에는 외경심이 깃들어 있다. 그리고 낙타가 그러면 낙타는 뭐예요? 무조건 짐을 지고 사막을 관통하는 거죠. 인내력이 많은 정신은 이렇게 물으면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짐을 잔뜩 싣고자 한다. 이게 낙타예요. 두 번째는 이제 사자가 된다. 사자는 자유를 쟁취하고 자기 자신을 사막에서 주인이 되고자 한다. 사자의 정신은 나는 원한다. 나는 뭘 하겠다. I will이 되고 낙타의 정신은 I should예요. 나는 뭘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윤리 규범에 복종하는 거죠. 이 낙타는. 그리고 자유 정신을 얻는 건 나는 원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나는 뭘 하겠다니까 이거는 자기 의지가 나온 것, 자유의 정신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I, 타자는 나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존재다. 아니오가 이 얘기 안 하는 게 뭐야? 그거는 낙타는 이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말을 하라. 나의 형제들이여, 타자도 하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I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I가 된 거예요. 강타라는 사자가 이제는 왜 I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I의 순전, 이건 성경적인 해석이죠. I가 되지 않으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순진무구함이며 새로운 시작이고 놀이이고 스스로 노는 도는 수레바퀴고 최초의 움직임이며 신성한 긍정이다. 아이의 특성이에요. 아이들은 어떤 목적이 없잖아요. 창조하고 유의한다.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정신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호기심도 없어지고 의문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이제 니테는 3단계로 얘기했어요. 낙타, 사자, 어린이. 이게 세 가지 변신이 얘기하는, 이것도 많이 인용되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려면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 낙타의 단계는 내면 도덕 법칙, 아예 슈드, 도덕에 복종하고 인내력을 발휘해야 견딘다. 사자의 단계는 자유정신, 아예 윌이다. 내가 자유롭게 살려면 뭐를 파괴해야 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의 단계는 I am이다. 저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는 나다. 그대로 자신을 긍정하고 긍정의 힘을 갖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은 끊임없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는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뭘 해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정신의 3단계를 저런 식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버맨의 단계, 위버맨시의 단계는 아마 어린아이에 가까이 가는 것,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뒤에는 조금 나오는데, 2부에서는 권력의 의지,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극복에 대하여. 행위의 의지라고 하는 게 이제 무엇에 대한 의지는 앞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죽음의 의지, 맹목적 의지, 쇼펜하고 그런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힘의 의지라고도 번역을 중립적으로, 권력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2부의 12번에 자기 극복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니체가 자기의 철학을 집대성한 책으로 기획했던 게 권력의 의지예요. 그런데 그걸 못 쓰고 죽어요. 여러 메모는 남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막 엘리자베스 자기 여동생하고 그 출판하는 편집자가 왜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내요.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책을 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불신이 강해요. 그 책에 대해서는. 조작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리고 니체가 완성한 책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니체의 그 수고가 다 이렇게 공개가 되고 나면서부터 가짜를 가려내가지고 한 권에도 책으로 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진우 교수가 책으로 번역을 했어요. 권력의 의지를,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니체가 완성한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책을 놓고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니체 사상인가, 가짜가 아닌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현자들이 이것이 권력의 의지, 거대의 의지 전체이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권력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를 발견하는 곳. 그곳에서 나는 권력의 의지를 발견했다. 그리고 시중을 드는 자의 의지, 저 노예지요. 노예도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권력의 의지다. 권력의 의지라는 게 뭔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의지죠.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의지는 남한테 명령하고 시키는 거죠. 좀 더 작은 자가 가장 작은 자에 대한 즐거움과 권력을 가지려고 좀 더 큰 자에게 헌신하는 것처럼 가장 큰 자도 권력을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건다. 자기가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섬겨야 되고, 그렇게 해서 권력의 특성이지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더 큰 권력의 힘을 빌려야 하니까, 이게 권력의 의지. 두 번째, 자기 극복. 그러니까 자기 극복하고 권력의 의지는 이제 니체가 연관시킨 것 같아요. 보라, 언제나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 그 무엇이다. 아까 나왔죠. 인간은 극복하는 존재다. 그래서 권력의 의지를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권력의 의지에 대한 이중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권력을 원하면서도 권력을 경멸해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인간에게 있죠. 자기의 권력을 갖고 싶어 하면서도 또 권력 가진 놈들, 나쁜 놈들이 이런 경멸하는. 생명의 의지가 있는 곳에는 권력의 의지가 있다. 뭐든 지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동물, 식물 다 같지요. 식물도 힘센 놈들이 힘 약한 놈들을 못 살게 우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거죠.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가 못 자라요. 그리고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큰 나무 쪽으로 나무가 자라지 않고 이렇게 반대방으로 기울어져요. 권력을 우리가 이제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권력 자체는 악하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썩는다. 그런 말을 액통령이 했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은 억제시켜야 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권위는 자발적 복종에 의해 상대방을 지배하는데, 권위하고 권력은 다른 거죠. 우리가 권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이제 유지되려고 하면 복종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시하는 자와 지시를 따르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르크스가 이제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완전히 평등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안 그랬죠. 오히려 거기에 더 심화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 모든 게 권력으로 통하니까. 피터 싱 같은 그런 사람은 얘기해요. 마르크스주의가 틀리고 이제 진화론에서 혁명적 사상이 나온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를 살펴보면은 전부 뭔가 하면 위계는 있었다는 거예요. 위계가 없는 사회는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위계를 없애면은 사회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피터 싱어가 한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의 사상 같은 완전 평등이 있을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체는 뭐 이런 식의 정치 권력보다는 이제 니체는 권력의 의지를 자기 극복하고 연관을 시켰다. 그리고 자기를 경멸하는 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를 경멸하는 자는 자기 기면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냉소적이고. 그럼 니체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경멸하면은 그것을 제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속에서 어떤 요소가 경멸스러우면 사람들은 그것을 없애고 극복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부 영혼회귀, 이거 좀 보죠. 그래서 그 영혼회귀하고 관련된 짜르손이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3부의 13번째에 치유되고 있는 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은 가고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굴러간다. 모든 것은 죽고 모든 것은 다시 꽃 피어난다. 존재의 세월은 영원히 흘러간다. 우리는 영원히 회개한다. 왜소한 인간도 영원히 회개한다. 만물이 영원히 회개하고 우리 자신도 함께 영원히 회개한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이미 무한한 횟수를 거쳐 존재했으며 만물도 그랬다는 사실을 그대는 이렇게 말하리라. 나는 이제 죽어 사라진다. 나는 무가 된다. 영혼도 육체도 마찬가지로 죽게 된다. 하지만 내가 얽혀있는 원인의 매듭은 회개하고 이 매듭은 나를 다시 창조하리라. 나 자신이 영원 회귀에 여러 원인에 속해 있으니. 돌고 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윤회서라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런 해석하기도 힘든 뭐 아리까리하죠. 이런 얘기를 해요. 알 듯 말 듯. 그래서 이제 이걸 철학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저걸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는 이 얘기가 안 된다. 영원히 회귀하면 이게 운명론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 운명을 극복하라. 이건 또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서양의 역사 철학이나 형이상학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귀론이 있어요. 회귀론. 역사가 똑같은 건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연 현상이 그렇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순환론이라고 불러요. 순환론. 돌고 돈다는 말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가, 이거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창조에서 최후의 심판. 이거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이 이게 선형사관이라고 그래요. 시작과 끝이 쭉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는데 니체는 자기의 형이상학으로 이게 일종의 존재론인데 영혼 회귀 사상을 택했다는 겁니다. 뭐 논리적으로 보지 말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 이렇게 하는 해석이 저기 나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이 반복된다. 우리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삶이 계속 반복되면은 뭐 그게 거의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현재의 삶이 반복되면은 현재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한번 살고 이게 사라진다고 그러면 막 살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은 한순간도 우리가 흩어져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올 거니까. 그래서 니체는 이제 이 영혼회귀 사상을 통해서 순간순간을 사랑하라.
내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파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간의 선택에 따라서 과거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은 이제 현재인데 현재의 선택에 따라서 과거가 달라진다는 말은 이해가 좀 힘든 거죠. 과거는 그대로 있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과거인데 현재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과거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준익 어떤 사람이나 다른 해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삶의 순간에 영원히 반복되기를 바랄 정도로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라는 거예요. 이 순간. 이것이 영원회귀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다. 생을 긍정하라고 하는 메시지다. 그래서 이제 운명론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영원히 반복된다. 뭐 저런 측면이 또 없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니체의 그 운명의 사상, 너 인생, 너 자신이 되라, 뭐 운명의 주인공이 되라, 뭐 이런 말하고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지 간에 영혼회귀의 메시지는 니체의 형이상학이고 순간을 잘 살아라. 순간에 충실해라. 이런 메시지더라고 긍정적인 해석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4부, 이 징조해서 마지막인데 제일 끝부분입니다. 자라투스라는 오직 한마디 말만 했다. 나의 아이들이 가까이 왔구나. 나의 아이들이. 그리고 나서 그는 완전히 침묵했다. 비둘기들도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그의 어깨에 앉기도 하고 그의 백발 이루만지기도 하면서 지치지도 않고 다정한 기쁨을 표시했다. 비둘기는 성경에 나오는 거죠. 기독교적인 것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자가 앉아있으면 새들이 다 날아와서 어깨에 앉고 그랬다는 손에도 앉고 했다는 이름이 지금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성인의 경지에 올라갔다 해서 여러 가지를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심sen사자는 자라투스의 손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계속 핥았으며 사자도 성경에 나오는 거죠. 엎드리고 수줍은 듯이 울부짖고 우르릉 됐다. 그러니까 사나운 동물까지도 이제 자라투스로 옆에 와가지고 하나가 되는 뭐 이런 거를 연상하게 한다. 이 완벽한 단계라고 할까요? 그런 데까지 이제 올라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사자가 왔다. 나의 어린아이들도 가까이 왔다. 자라투스는 성숙해졌다. 나의 때가 왔다. 이것이 나의 아침이다. 나의 낮이 시작된다. 이제 솟아오르라. 솟아오르라. 이대한 정오여.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끝이 납니다. 자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어두운 산 위에서 솟아오른 아침 태양처럼 이걸 그리며 힘차게 동굴을 떠났다. 그래서 태양이 나오고 동굴이 나오죠. 제 앞에 서문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라투스트라가 거의 뭐 높은 경지에까지, 초연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결말을 내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문을 통해서 본 자라투스트라를 이렇게 말했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던 핵심어 중에 신의 죽음, 이거는 여러 차례 얘기하는 거죠. 전통적인 종교와 도덕의 붕괴를 의미하고 기존의 도덕적 기준을 의심하고 새로운 방식을 삶의 삶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신의 죽음을 통해 현대인들이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한다. 신의 죽음의 의미고 자기 극복. 이거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죠.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강조했고 이건 힘에 의지하고 연관이 깊다. 노예와 자유인. 현대인들을 비하해서 하는 얘기에 노예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완전히 노예처럼 행동하면서 노예라는 말을 두려워한다. 노예는 타인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요즘 자기 뜻대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자기 뜻이 아니고 전부 자기도 모르는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것에 주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의 유혹에 빠져 있다. 근데 왜 애들이 유행 아니고 자기 개성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보면 다 복장이 비슷해. 그거 보면 뭔가 광고에 이런 영향받는 거예요. 현대인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광고에 따라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광고 현란해요.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뭐 개성적으로 산다는데 다만 그거는 다 광고에 놀아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왜 자기가 사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지 않는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노예라는 거예요. 물음을 던지는 순간 목숨이 위태로워져서 그렇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다 자기 외부에 있는 어떤 것에 나쁘게 하면 놀아나고 있다.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다음 이것도 이제 다른 주제하고 연관시켜서 이제 나오는 건데 시장과 국가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철학자들은 되게 시장 국가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시장은 성대하게 차려입은 의립강대들로 가득하다. 남의 눈을 의식한다는 거죠. 그리고 군중은 자신의 이윈들을 자랑스러워한다. 군중에겐 그들이 순간의 주인인 것이다. 즉 위인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연예인들, 셀럽 이런 거를 이렇게 받드는 걸 저렇게 표현하는 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잃어가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군중은 특색이 없는 사람이죠. 남이 이렇다면 이렇겠다라고 저렇겠다라고 하는 남의 어떤 그 시선이나 주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걸 이제 일부의 시장의 파리떼에 대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철학서에서 시장은 부정적이에요. 욕망을 충족시키는 곳, 자기 자신을 파는 곳, 주체성이 없는 곳, 뭐 이런 의미로 시장은 쓰이는데 실제로 시장이 그런 건 아니죠. 국가라고 그것은 무엇인가? 국가는 모든 냉혹한 괴물 가운데서 가장 냉혹한 괴물이다. 이 괴물은 냉혹하게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이 괴물의 입에서 국가는 민족이다. 그 당시 이제 민족주의가 많이 나오니까 19세기에 이 제국주의 시대 아니에요? 라는 거짓말이 기어 나온다. 일부의 새로운 우상에 대한 이런 말이. 그리고 국가도 되게 부정적으로 봤죠. 많은 사람을 낚을 덫을 놓고는 그 덫을 국가라고 부르는 자들이 파괴자들이다. 그들은 그 덫 위에 한 자루의 칼과 100가지의 욕망을 걸어놓는다. 국가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뭐 잘 살게 해주겠다, 어쩌겠다 하면서. 그래서 국가를 대단히 이렇게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또 니체가 뭐 아나키스트에 가깝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래서 시장과 국가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학자들도 이제 이런 걸 니체 이런 사상을 이제 인용을 해가면서 시장과 국가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조금 좀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18세기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18세기가 인류 역사에서는 가장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모든 게 수직 상승합니다. 18세기가 되면. 인구도 8억, 10억대에서 몇십억 대로 불어나요. 지금 몇 세기, 지금 80억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 평균 수명도 쭉쭉쭉 불어납니다. 국민소득도 막 올라가는 시대가 19세기. 인류가 가장 좋은 시대로 들어서는 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부터 18세기 시작해서 19세기로 가는 겁니다. 18세기에 이제 우리가 이 얘기해보면 대표적인 게 아담 스미스 국부로 나온 1776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류가 먹고 사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기예요. 19세기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만. 그래서 19세기가 지식인들에게는 지옥같이 비친 거고 역사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상세계가 열리는 시기가 19세기입니다. 모든 지표가 개선되는 거예요. 19세기. 인류가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살게 된 세기가 19세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최초로. 물론 모든 인구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들어선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외다시 계몽인가 이런 책을 보게 되면은 인류의 역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을 통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계몽주의자들이 19세기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라. 그 중에 니체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모든 인간의 어떤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게 19세기인데 왜 철학자들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니체의 주장에 빠져들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철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낭만주의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니체가 저렇게 이미 얘기한 국가와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계속 시장과 국가는 번성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나쁜 건 니체한테는 귀족주의니까. 우리가 조금 철학자들 얘기가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일리는 있지만은 그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니체, 비들 퀘어 아이네스 필로조펜에서 철학의 귀환이에요.
아래가 니체고 권총을 넣은 게 히틀러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행동하는 히틀러, 생각하는 니체 이렇게 돼 있어요. 니체를 생각했는데 그 니체 철학을 행동으로 옮긴 게 히틀러라는 얘기인데 저건 이제 또 니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에요. 물론 이제 하이데거는 히틀러한테 협력을 했죠. 니체는 뭐 1900년도에 죽었으니까 히틀러가 뭐 정권 잡기 전에 죽었는데 니체 사상에 물론 그런 게 있긴 있죠. 초인 사상, 뭐 세상의 속물들을 넘어서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오용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체 사상을 히틀러가. 그런데 여동생의 문제 엘리자베스. 무솔리니의 추종자가 된 엘리자베스가 히틀러를 만난 게 1932년도예요. 엘리자베스가 뭔 희곡피스 오페라가 뭔 희곡인 걸 썼는 그 상연하는 장소에 히틀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933년에 히틀러가 니체 문서 보관소를 방문하고 엘리자베스는 니체 지팡이를 선물해요. 이거는 다 기록으로 남아있고 사진도 찍힌 게 있어요. 그 다음에 1934년에는 히틀러가 문서 보관소를 방문하고 니체 흉상을 바라보며 찍은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는 1935년에 죽게 되는데 히틀러가 참석해서 화한이죠, 화한. 그리고 히틀러가 엘리자베스에게는 계속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니체도 관심을 가졌다. 히틀러는 뭐 니체를 그렇게 해석했을 수 있습니다. 이해만 니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의 박홍규라고 저 사람은 뭐 법학자예요. 영남대학 법학대학 교수 하다가 이제 교양학부로 옮겼는데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틀렸다. 뭐 저런 책도 썼어요. 자세히 보진 않고 목차만 봤는데 빌려가지고 뮤지컬 스릴림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뮤지컬인 모양이에요. 아동 유괴 사건을 뮤지컬로 만든 건데 니체에 매료된 범죄자가 자기가 슈퍼맨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전당포 노인을 때려 죽이는 그 소설 있잖아요. 돌세포스키인가요? 제아블인가? 그것도 비슷한 거죠. 우리 뛰어나 우리 슈퍼맨 니체가 말하고 있어. 우리 슈퍼맨 절대 안 잡혀. 신경 끄고 다음 생각해. 더 멋진 일을. 우리 둘 다 뛰어난 인간. 봐. 슈퍼맨은 모든 사회를 초월해. 자기 정당하죠. 나쁜 짓을 한 놈들이. 유괴를 하고 나서 형제가 유괴를 하고 지가 무슨 슈퍼맨이라고 이런 뮤지컬에 나오는 가사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특히 니체는 반민주주의자다. 이래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니체를 읽으면서 그 본 두 개의 드라마하고 영화가 있는데 니체를 연상하게 하는 영화하고 드라마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시간 나면 보세요. 이게 니체랑 아무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케이프 피어라고 하는 거는 91년도 영화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실 텐데 그게 로버트 드니로가 나와요. 젊은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고 닉 롤테가 나와요. 제시카 랜스도 나오고 뭐 하여튼 유명한 배우가 여러 나옵니다. 닉 롤테는 국선 변호인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는 강간범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 닉 롤테가 변호사, 국선 변호인으로 변호를 부탁을 했는데 이제 로버트 드니로가 유아 강간을 했어요. 그 닉 롤테가 죄를 감해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어요. 소년이 조금 방탕한 소년이야. 그런데 닉 롤테 생각은 그 소년이 방탕하든 안 하든 로버트 드니로 그 범죄자는 나쁜 놈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놈 14년 형을 살고 나와가지고 닉 롤테에게 복수하는 얘기예요. 로버트 드니로가 복수를 다짐하면서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 전경이 나오는데 거기에 니체 사진이 하나 딱 나와요. 니체가 군대 가서 칼 들고 찍은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복수를 하려고 막 책을 이것저것 빌려보는데 거기에서 짜라수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을 빌려봐요. 그리고 두 장면이 딱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걸 공부했으니까 눈에 띄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법이 얘기인데, 국가 얘기인데, 여기서는 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복수를 하는데도 법적으로 교묘하게 복수를 해요. 그래서 법으로 시비를 못하게. 닉롤테가 법을 피해가면서 잔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를 해서 국가가 없다면 그런 놈 방지할 길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다면은. 그렇게 본다면 니체적인 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국가를 그렇게만 볼 수 있는가? 그야말로 이 초인 같은 놈들이 설쳐가지고 막 나쁜 짓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잡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케이프 피어라고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아마 짜라수산이 이렇게 말했다를 읽은 사람이에요. 예.
감독도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네 책을 또 영화에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거 이제 와일드 카운티는 오쇼 얘기입니다. 라저니시라고 인도의 명상가, 유명한 명상가가 있죠. 거기도 변호사가 등장하는 이 사진은 뭔가 하면은 니체의 이 책을 보면 성경을 연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니체는 종교 지도자를 떠올리게 해요. 말하는 거란 이름을 보면. 그래서 만약에 추종자들이 뭉치면은 종교 집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와일드 카운티라고 하는 거는 1970년대, 80년대 이야기인데, 그때 히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히고 그러잖아요. 그 유명하게 버클리 대학에 가보면은 텔레그라프, 거기에 막 도로를 막 그놈들이 와가지고 지배하고 무질서하게 하고 뭐 이 문명을 부정하는 미국 사회의 염증을 느낀 젊은이들 또 뭐 여러 나라에서 이 사회가 썩었다, 나쁘다 이렇게 느낀 사람들이 라제니시를 만나러 와요. 인도로 갑니다. 그럼 무수히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들어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해요. 저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성 개방을 주장하는 집단이에요. 성에 대해서 부끄러움 갖지 말라. 뭐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인도에서 그게 좀 걸려들어요. 그래서 그 종교의 그거를 옮깁니다. 미국으로. 시라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젊은 여자가 주동해서 옮겨가지고 거기서 주민들하고 막 갈등을 하면서 4년 동안의 집단 생활을 하는 걸 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은 막 인생의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뭐 또 성개방이니까 뭐 성에 대해서는 완전 모든 제한을 다 풀어놓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그걸 법적으로 투쟁을 하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걸 다 법으로 해결해요, 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양태를 보여주는 거죠. 인간 사회가 엉망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해결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법으로 조율을 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사이비 종교, 니체도 저런 종교성 광기, 이런 것하고 연결될 소지가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니체는 철학자이고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화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니체 종교를 만들면 사람들이 따라오면 그게 종교가 될 수 있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개는 뭐 니체하고 상관없이 보더라도 재미있는 그런 영화하고, 보시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는, 인생에 대해서 왜 젊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행복에 빠졌을까, 4년 동안. 인터뷰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는 와일드 카운티 한번 보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하고, 니체의 메시지가 상당히 종교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종교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니체가 상업화되면서 이 니체의 책 표지에 있는 얘기를 제가 주워 모아봤어요. 이게 왜 니체가 잘 팔리는가? 책에 쓰인 구절들입니다. 나를 긍정하고 운명을 사랑한 철학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한국에 많다는 거죠. 니체 철학의 인생의 지혜를 얻는다. 아모르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진실, 자유, 나다움. 나다움이라고 하는 게 참 인간들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현혹되는 관념이기도 해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아니면 변하고 싶은가? 그래, 자기 삶에 다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진정한 삶을 찾고 싶다면은 자라스트라를 만나라. 니체의 사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는 인간이 갈구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자유를 원하지만은 현재는 자유롭지 못하다. 온전히 자기 자신을 살겠다는 삶의 태도. 위대한 해방자가 나를 찾아온 그날부터, 지금 니체예요. 인생이란 의무도 숙명도 아닌 계속 깨닫기 위한 시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에게 찾아온 그날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니체를 만나면 네 인생이 변할 거다. 이건 완전히 그 사이비 종교가 어떻게 하는 얘기야. 그래서 니체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대중서로 성공할 수 있는 요인도 많이 가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좀 더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짜르스의 근거인데, 짜르스 이렇게 말했다 나오는 얘기죠. 이제 나 홀로 가려고 한다. 나의 제자들이여. 그대들도 이제 헤어져 홀로 가도록 하라.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다. 진실로 그대들에게 권한다. 나를 떠나라. 그리고 짜라스트라에서 저항하라. 이거는 불교의 얘기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서성을 만나면 서성을 죽이고 그 얘기예요. 그리고 더 바람직한 것은 짜라투스라를 부끄러워하는 일이다. 그가 그대들을 속였을지 모르지 않는가? 사기꾼일지도 모르지 않는가? 이런 얘기죠.
이제 그대들에게 명한 논이 나를 버리고 그대들 자신을 찾도록 하라. 그리고 그대들 모두가 나를 부정하게 될 때 나는 그대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건 영혼의 얘기예요. 참으로 나의 형제들이여 그때는 나를 잃어버린 자들을 다른 눈으로 찾을 것이고 그대들을 다른 사랑으로 사랑할 것이다. 이거는 또 뭐예요? 니체를 추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강구 문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철학은 결국은 나를 다리로 삼아서 다른 데로 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니체가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철학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놈이 있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나를 다 다리로 삼아서 매개로 삼아서 너의 삶을 살으라. 이게 철학의 진정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철학책을 읽다고 해서 그게 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의 이 얘기는 계속 이런 물음을 제기하라는 거야.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라.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걱정해라.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능력. 나는 어떤 삶을 살까. 이게 이제 철학자들이 이 얘기하는 거, 이거는 실제로 저렇게 사는 건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은 그냥 저는 철학자들이 이 얘기를 안 듣는 거, 그렇게 인생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면 좋은데, 인생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고민은 그런 거잖아요. 뭘 먹고 살 것인가. 저는 그랬는데, 당장 먹는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저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가 먹고 지가 살아야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그걸 뭐 파이낸셜 프리덤이라고 하는 얘기를 썼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남에게 기대어 먹고 살면은 그게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독립하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가 적은 인간관계를 죠. 저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사람들 사이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인생의 주요한 문제인데 결국은 철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철학자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런 문제는 철학적 문제가 아니고 종교나 심리 상담사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철학자가 오랫동안 최근에는 철학은 언어 분석이나 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철학가에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저런 문제 해결하려고 했더니 엉뚱한 얘기들 하더라. 대학에서 철학자들 교수들은 그런 건 막 철학이 아니야. 교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하려면 교회로 가거나 절로 가라 그러고 그런 게 궁금하면은. 그런데 니체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언어 철학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이제 전통적인 철학의 시대, 이런 실존 철학, 생철학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일상인의 태도나 철학자의 태도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금 여기 현실을 충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현실의 일상을 충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좀 더 의미를 발견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니체도 니체의 가르침을 따라서 니체를 배반하고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겠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니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철학을 한 사람으로서 반가운 일이죠. 철학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진 않습니다만 이거로 니체 가면을 마치겠습니다.